구독자 모두들 안녕하세요. 파라벨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루치아노 폴리키에니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곳곳에 비극에서 잠시 벗어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10분 안에 기분 나쁘게 깨어나지만 않는다면 다시 아프리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아프리카는 최근 뉴스에서 조금 소외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라이브 방송을 다시 찾아보세요. 그 방송에서는 모든 전쟁에 대해 쭉 훑어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다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전쟁이 계속 새로 발생하며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부 자금 제공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도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루치아노, 고마워요. 그리고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건 언제나 기쁨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특히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제가 대륙의 한 안정적인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아왔고 수년 동안 동유럽 전문가들의 비난도 받아왔어요. di Europa orientale, degli esperti di Medio Oriente. 외쪽은 항상 무슨 일이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농담이에요. 더 안정적이다라는 건 정말 상대적인 거죠. 아니에요. 처음에 농담처럼 말한 건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한 거예요. 오늘 라이브 날짜가 우연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2026년 4월 15일이고 수단에서 전쟁이 발발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에요. 상황을 잠깐 설명하자면 유엔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전 세계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가장 큰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르코 덕분에 우리는 전쟁이 발발한 순간부터 사실상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프로그램, 즉 라이브 방송과 채널 스타일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이 보게 될 모든 내용은 전부 데이터, 즉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기반한 것입니다. 네, 저희가 참고할 수 있었던 공개 자료들입니다. 이 분쟁에 대해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수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저는 개인적인 스타일로 내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두 장군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두 인물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있는 인물은 파타 알부르한 장군으로 수단 군대의 수장이자 수단 주권위원회의 의장입니다. 사실상 이 기구는 과도기 기관으로 탄생했으며 국가를 민주주의로 이끌어야 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수단의 정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르툼에 주둔하고 있으며 약 1년 전에 하르툼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두 번째 인물, 즉 모하메드 안다나다갈로 장군의 군대에게서 말이죠. 에메티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작은 모하메드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측근들과 함께 말하자면 두 가지 사상적 흐름, 수단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바른 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한편으로 알부르한은 말하자면 하르툼 엘리트의 대표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마르 알바시르 정권이 무너진 후에도 살아남은 하르툼 엘리트의 일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말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신속지원군의 수장인 에메티 장군이 있습니다. 이 부대는 수단 군대 내에 소속된 준군사 조직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관심이 있었다면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 준군사 조직, 그리고 다르푸르에서 활동하는 많은 준군사 조직들에게 붙여졌던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그 이름은 잔자 위그돈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전 라이브에서 잔자가 말을 탄 악마들이라는 뜻이라고 말했었지만 최근에 더 조사해보니 다르푸르 방언에서 잔자는 도적들이라는 뜻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단체 RSF는 민족 기반의 준군사 조직으로 다르푸르 집단 학살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전 정권 아래에서 말이죠. 이 단체가 어떤 식으로든 제도화되고
결국에는 사실상 국가 안의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2023년 4월 15일에 이르게 되는데 매우 힘들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공존이 끝나면서 실제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를 수단 정규군에 맞서 움직였고 하루툼을 점령했으며 알부르안을 죽이려고 시도하면서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시민이라는 요소, 즉 갈등의 주요 희생자가 빠져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민족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영향이 얼마나 크며 아니면 단순히 이 두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일 뿐인가요? 제 생각에는 민족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권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족적인 문제는 수단 분쟁의 한 측면, 즉 곧 살펴볼 다르푸르와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랍계 또는 아랍계에 가까운 민족 집단들이 일련의 민족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다르푸르의 집단 학살은 아무렇게나 쓰는 표현이 아니라 국제법정에서 실제로 집단 학살로 인정받았습니다. 뭐 그 법정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든 간에요. 국제법은 그리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다르푸르에서는 민족적 요소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아랍계라고 부르는 민병대들이, 하지만 이것은 단순화된 설명입니다. 에메티가 이끄는 민병대들 같은 경우 근본적으로 다르푸르인들에 대한 민족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다르푸르인들은 아프리카인입니다. 두 집단 사이에 반드시 종교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지정학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르푸르의 여러 민족 중에 자가와라는 특정 민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와 민족이 차드를 통제 중입니다. 곧 보시겠지만 차드는 군사적으로 아프리카인들에게 주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최근 차드 군대가 IT의 파병을 시작했다는 점만 생각해봐도 이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IT 섬의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어쨌든 이 부대들은 전술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차드인들은 꽤나 차드답습니다. 이건 네가 항상 하는 농담이잖아. 난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토요타 트럭 같은 거로 신속하게 습격하는 군대를 만들어냈거든. 약간 영국의 데저트 레치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지. 자, 차드인들은 역사적으로 적어도 중앙서부 아프리카에서는 기동전의 달인으로 여겨져. 바로 네가 말한 그런 전술을 사용하는 거지. 즉, 숫자도 많은 부대지만 아주 빠르게 이동하고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지. 그래서 차드는 아프리카 연합의 많은 평화 유지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이걸 설명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그들이 이런 능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훨씬 더 잘 무장한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었는지 알려줄게. 차드인들이 전쟁 중에 젊은 칼리파 하프타르를 물리쳤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리비코 차드. 그것은 단결이야. 우리는 아우주 지대를 두고 싸우고 있어. 사실상 그렇지. 그들은 훨씬 더 잘 무장한 리비아를 상대로도 해낼 수 있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결 덕분이었지. ampia e completa. 리비코 차드는 하나의 단결된 부대야. 하나의 단결이야. Sono 하나의 단결된 부대.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정말로 능숙한 전투원으로 만들어. 하나의 부대야. 하나의 부대.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해온 현장에 있는 세력들 중 하나의 부대야. 자, 화면에서 현재 지원하는 세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맹들은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의상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바로 수단 정규군의 활동을 지원하는 주요 무장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수단 인민해방운동 북부 아가르가 이끄는 반체와
정의와 평등 운동가 있습니다. 정의와 평등 운동은 다르푸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또 다른 지역 기반 무장단체로 정규군을 지원합니다. 수단 해방운동 미니 미나위가 이끌고 있는데 그는 현재 알부르안의 정치 부대표이자 다르푸르 무장단체를 이끄는 오랜 군벌입니다. 셀렘 탐부르, 즉 수단 해방운동 또르다르 최근에는 제도적 성격이 더 뚜렷한 다르푸르 공동보호군 이라는 새로운 민병대도 생겼습니다. 이제 이 진영을 보면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의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전쟁이 전술적, 군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뿐만 아니라 권력의 균형, 즉 엘리트 계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수단 정부에서 부르안까지입니다. SF는 매우 강력해서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어쨌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 연안입니다. 수단 정부, 즉 SF 정부가 하루툼에서 도망쳐야 했을 때 오랫동안 포트 수단에 머물렀다는 것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해안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날까지 SAF의 활동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제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프의 역할은 이 동맹국들 중에서 두 나라만 언급해도 충분한데 바로 러시아와 이란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바로 그게 수단을 위한 것이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란은 이념적인 이유로도 수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소문에 따르면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할 준비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포트 수단 장악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SAF의 영향력을 키웠고 오늘날 러시아는 무기와 자원을 통해 SAF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지만 종종 지연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홍해 연안에 자체 군사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Diciamo, le iniziative russe. 자신만의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프리카 쪽 홍해 연안, 특히 상업적 존재감까지 포함한 부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그들은 이집트 해안의 포트사이드에 상업지구 건설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에즈 항로를 안정적으로 점령하려는 러시아의 전략 내에서 이는 오래된 계획입니다. 사실 이 계획은 소련 시절에도 있었는데 한때 소련은 소말리아의 소말릴란드 지역에 있는 베르베라 항구에 자국의 안정적인 거점을 세우려고 시도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인정해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SLP의 진영을 보면 매우 광범위하고 서로 다른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단결의 힘, 하나됨의 힘 덕분입니다. 하나는 진정한 단결을 이루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부 지역에서. 그래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SAF는 다르푸르 지역과 동부 지역에서 매우 강한적인 RSF와 맞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그들은 동부 지역에서 실제로 RSF와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장하기 위해 일련의 동맹을 사들여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RSF는 배치 범위가 훨씬 더 제한적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수적으로 더 적은 군대이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도 수단 동부를 통제하기 위해 큰 동맹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곳 출신이며 다르푸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에메티는 평생 차드와 수단 사이에서 가축을 거래해온 목축업자들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단계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곳, 그들의 지도자들이 자란 곳, 그들의 운동이 시작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넓은 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RSF가 한 가지 한 일이 있는데 바로 정치기구를 갖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평화와 통합의 정부입니다.
타르프르 정치인들이 주로 소속된 동맹 타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꼼수 덕분에 RSF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유럽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말이죠. 국제적으로 만장일치로 실제로 인정받는 정부가 무엇인지에 대해 꽤 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허구의 평화와 통합 정부를 만들면서 그들은 교착 상태를 순수하게 군사적인 차원에서 외교적인 차원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양측 간의 최소한의 휴전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물론 현지 무장단체들의 지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사례는 압델아지즈 알밀루가 이끄는 수단 인민해방운동 부부인데 그는 또 다른 민병대 지도자입니다. 그는 이전에 SPLMN의 다른 분파, 즉 아가르가 이끄는 쪽과 결별하고 누바 산맥 내에 자신만의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누바, 새로운 수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국가의 다른 부분과는 독립적인 무언가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 뉴욕타임즈의 몇몇 특파원들이 알릴루 그룹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누바 산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그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지역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별도의 국가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장에서의 진영의 복잡성을 느끼게 해주고 무엇보다도 이 갈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2023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했던 라이브 방송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 시나리오 분석을 조금 했었고 만약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가 국가의 분열이라는 것을 봤었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현실이 됩니다. 바로 이런 SPLMN 알릴루 같은 사례가 실제로 이러한 역학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특히 흥미로운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수단에 대해 다뤘던 마지막 라이브에서 이야기했던 사막의 장벽, 데저트 월스입니다. 이들은 현재 RSF와 함께 싸우고 있는 콜롬비아 용병들입니다. 제가 본 영상들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포병 운용에 특히 능숙하거나 그 역할을 맡은 용병들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들은 실제로 민간인이거나 콜롬비아 보안군 출신의 전직 요원들로 그 지역에서 활동하며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메티 본인도 최근 공개 발언에서 그들이 콜롬비아인들을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병들을 끌어들이는 이유입니다. 다그너의 존재도 있었고 누군가는 어떤 자원이 걸려 있는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들은 금광이 있었고 자체 기지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금광을 착취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두 민병대 사이에 너무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두 그룹 모두에게 접근을 받았지만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가까운 나라들은 직접적인 연관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죄송한데 두 경쟁자 중 누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나요? 아니면 둘 다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나요? 자, 수단은 현재 블랙홀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을 수행할 가능성이? 전쟁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알아낸 것은 모두 전선에서 나온 증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영상, 전화. 가르칩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전쟁 범죄는 양측 모두에 의해 저질러집니다. 인권 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만약 우리가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SAF도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RSF가 북다르푸르의 수도를 점령했을 때 지난주에
la primavera scorsa, se non ricordo male. 1년간의 포위 끝에 위성 사진의 첫 관측 결과가 유엔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실제로 민족 청소가 다시 시작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는 실제로 집단 학살이 다시 시작됐는지 수치로 말할 수는 없지만 민족 청소가 확실히 다시 시작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 청소의 재개가 분쟁을 지역적으로 확산시킬 위험이 있는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 바그너 문제에 대해 바그너의 아프리카 내 러시아 존재는 아프리카 군단의 창설로 인해 완전히 혹은 상당히 변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체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르코가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에서 이미 기록한 바 있습니다. 즉, 바그너의 자산이 러시아 국방부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바그너는 적어도 아프리카에서는 모든 면에서 러시아 국방부가 관리하는 자산입니다. 부분적으로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프리고진 시절의 중간급 인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급 인물들은 남겨졌습니다. 자율성. 제 생각이지만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크렘린과의 합의는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오플시아로 들어가지 말고 그룹 재건도 시도하지 마십시오. 프리고진이 했던 것처럼 사실상 평행 군대를 만들고 심지어 반란까지 일으켰던 그런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산을 관리하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 반기에 있는 러시아 문화원 앞에는 제 생각에 틀릴 수도 있지만 유일한 기념 동상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떠 만든 우트킨과 프리고진에게 헌정된, 즉 군사 책임자와 바그너의 수장에게 헌정된 동상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상징입니다. 아직 러시아 내에서 프리고진의 동상을 세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산이 어떻게 국방부로 넘어갔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그너가 RSF와 매우 강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특히 금채굴을 포함한 광산 자원 착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고진의 사망 이후 바그너는 국방부 산하로 넘어갔고 러시아 국방부와 러시아 전체가 수단 정규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어떤 이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합리적으로 RSF가 하루틈을 다시 점령하더라도 해안까지 돌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그 바다 접근 권한을 보장해줄 정부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쪽 저울에는 다르푸르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세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바벨만데브 해협의 일부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세력이 있다면 수에즈 항로 말이죠. 그러면 크렘린의 입장에서는 수에즈 항로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상황으로 넘어가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상황을 배우기 전에 여기 모였으니 이런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에서 외국의 이해관계는 무엇이고 어떤 나라들이 각각의 진영을 지원하고 있나요? 러시아 쪽은 전통적인 이해관계, 즉 항구를 가지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항구를 갖고 싶어하고 그들만의 항구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에리트레아 맞죠, 그죠? 중국은 에리트레아의 항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스마라 항구를 현대화했습니다. 게다가 에리트레아는 현재 정부하에서 특히 우리 이탈리아인들이 제 생각에는 마땅히 망설임을 버리고 에리트레아와 다시 공개적으로 대화를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럼 누가 접견을 받았나요? La Meloni più volte. 크로세토가 에리트레아를 방문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아스마라 항구를 현대화했고 현대화 문제에 있어서 에리트레아는 별도의 이야기가 필요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마라 항구 현대화의 일환으로
중국 군함이 정박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부두를 현대화했습니다. 이것은 아쿠에르키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해역에 구축함이 있습니다. nell'area. 맞아요. 에리트레아에 구축함을 배치한 또 다른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이는 외교적 친선 방문의 일환이었습니다. 에리트레아를 생각해보면 아쿠에르치 대통령은 마오쩌둥 시대에 중국에서 교육을 받은 인물로 아직도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여전히 중국식 발전 모델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친선 방문을 했는데 아마도 구축함급 함정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히 기념적인 행사였습니다. 아쿠에르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규탄하는 모든 결의안에 항상 반대표를 던진 인물입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항상 중국과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선 방문은 에리트레아 독립기념일이었던가 어떤 행사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이후로 특별히 이루어진 방문이었습니다. 즉, 러시아인들은 친선 방문을 핑계로 삼아 자신의 함선을 아스마라 항구에 정박시키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덜 문제가 되는지 평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것은 다시 한번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장하려는 전략에 반영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인들이 매우 잘 따르고 있다고 봅니다. Rosso. 전략적 동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유럽연합과의 더하거나 덜한 대립 상황에서 이 항로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갖는 것은 해상무역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물론 러시아인들에게도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방면에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이집트와 협의를 시작했고 수단에 기지를 두고 싶어하며 또한 에리트레아에 기지를 두는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리트레아는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국 영토에 외국군이 상주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부티처럼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부티는 여러 외국 군대의 주둔으로 국가가 유지되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이해관계에 짓눌려 있고 결국 모든 것이 기지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리트레아는 이런 직접적인 협력, 즉 부두를 현대화하고 자국 항구에서 다른 나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능성은 고려하지만 이 나라의 국가원수는 이념적으로나 국가이익의 관점에서나 상설기지 설치를 허용할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이탈리아도 아스마라 항구 현대화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부티에 있는 우리 기지인 메디우기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곳에서도 우리 선박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두와 정박시설을 호환되게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왜 SAF가 오늘날 국제적으로 FSF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FSF는 기본적으로 통제만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사막 한 조각이나 정글의 일부인가요?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을 잘 읽을 수 있다면 이번 전쟁 3년차의 진짜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위험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여러 외교 활동이 실패하고 전장에서는 교착 상태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실제로 이 갈등이 지역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화 과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파악하기 시작하려면 세 가지 포인트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전 라이브에서 이야기했던 리비아의 삼중국경 삼각지대입니다. 즉, 이집트, 수단, 리비아 세 나라의 국경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RSF는 칼리파 하프타르와 합의를 맺어 하프타르의 사람들이 리비아로 보급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물류 보급선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RCC가 중재에 나섰는데 RSF와 하프타르의 사람들이 그 국경 지역을 통제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RCC는 즉시 하프타르에게 연락했고 하프타르는 카이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형태로든 중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SAF가 벌인 공격들은 우연히도 리비아를 향한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급품이 통과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거죠. 맞아요. 이 점도 고려해야 하며 이미 다른 라이브에서 언급했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수단은 그 지형상 거의 대부분이 사막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마을을 통제하면 여러 평방 킬로미터의 땅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군사작전이 수단에서 시작해서 에티오피아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물이 있는 두 마을을 통제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선 지원기지 없인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투룸 공군기지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 기지를 통제하는 사람이 이 지역 전체를 통제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트럼 기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SAF에서는 꽤 많은 드론도 배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리비아 국경을 순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그들이 맺은 합의입니다. 알시시, 알부란, 알타레에 있는 이집트인들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국경을 통해 지나가는 대규모 보급 수송을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ICC는 큰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리비아 국민군, 즉 알타르 진영이 남쪽에서 오는 밀수로 보급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들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과해야 하지만 SAF의 노력을 저해할 정도로 많이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점진적인 지역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저기 보이는 분홍색 삼각형입니다. 그건 바로 블루나일주에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SAF의 대부분의 병력이 저 지역을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블루나일에서 시작되는 완전히 다른 곳과는 연결되지 않은 공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중요한 측면입니다. 어쨌든 이 공세는 에티오피아가 RSF를 지원하는 데 관여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되었지만 이를 입증하는 공개된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잠시 후 분쟁의 지역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남수단과 샤브 문제도 있습니다. 이전 라이브 방송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남수단과 수단 사이의 분쟁 지역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아바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에글리그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이 기본적으로 수단 석유 산업의 중심지 혹은 중심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실제로 그 지역을 통제하는 쪽이 남수단과 수단 국경 석유의 국제 시장 진입로를 통제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단 에너지 인프라의 주요 주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 송유관들을 건설했고 수단 에너지 산업의 주요 고객 또는 주요 고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장의 대략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해는 RSF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해였습니다. 이들은 기동성이 뛰어난 중군사 조직이라는 특성을 잘 활용해서 세이프를 상대로 빠른 기동작전을 펼칠 수 있는 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실제로 SAF가 주도권을 되찾았는데 이는 주로 이란제 드론의 지원 덕분에 가능해진 공중 우위 덕분이었습니다. SAF는 샤이드 드론으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곧 살펴보겠지만 분쟁이 실제로 지역화로 나아가는 해입니다. 이 지역화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수단에서 어떻게 전투가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이 흥미로울 것 같았습니다.
자, 군사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작은 정보인데, 수단은 붉은 제복을 입은 군대가 전장에서 돌격한 마지막 나라입니다. 그것은 미친 물라의 반란과 진압대였는데, 그때 영국군이 카르툼을 다시 점령하던 시기였습니다. 혹시 찾아보시면 톰 패케넴이라는 영국 역사가가 쓴 아프리카 쟁탈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제가 조금 남는 시간에 읽고 있습니다. 그는 카르툼의 함락과 점령을 자세히 설명하고 마지막 돌격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의 제국군의 마지막 돌격도요. cavalleria britannica. 적어도 아프리카에서는요. 그리고 이 영국 기병대의 돌격을 아주 어린 윈스턴 처칠이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날 수단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매우 다릅니다. 첫 번째로, 아까 네가 말한 것처럼 실제로 전투가 주로 사막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2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물 하나, 혹은 단순히 마을이나 상업적 요충지를 장악하는 것만으로도 수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는 아프리카의 분쟁이라고 하면 흔히 블랙호크다운 같은 상황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전투복을 입은 사람들이 차량 위에서 총을 쏘는 그런 모습이죠. A casaccio. 실제로는 중동의 다른 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콩고 민주공화국의 분쟁과 마찬가지로 이 전쟁도 드론으로 치러지는 전쟁입니다. 이 분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알자지라에서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정말 인상 깊었는데, 알자지라는 수단 전쟁에서 드론 사용에만 초점을 맞춘 롱폼 기사를 따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종류들을 보고 있는데 벌써 여기서 중국산과 이란산 드론이 보입니다. 터키산 아래. 준다. 뭐라고? 사실 터키도 RSF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하지만 드론 같은 걸로 지원했지 항공기로 지원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배들이에요. 네. 우크라이나의 배를 제외하고 RSF에서 사용하는 드론들은 보시다시피 드론입니다. 그들은 군집 드론을 많이 사용하고 단일 드론, 즉 큰 터키산 드론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군집 드론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적어도 제가 본 영상들에서는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무분별하고 아무 의미 없이 이런 군집 드론의 물결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묻고 싶은 건 누가 그들에게 자금을 대는지야. RSF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 그러니까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렇지. 주로 금밀수, 갈취, 그리고 암시장을 통해서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탈자들처럼 자금을 마련하는 거지. 그들은 몇몇 광산에 접근할 수 있어서 거기서 나온 금을 헐값에 팔거나 아니면 대륙의 다른 합법 시장에 유통시키는 거야. 어쩌면 그걸 팔게 만들 수도 있겠지. 증권 거래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것을 통해서. 여기서 당연히 RSF의 전쟁 노력에 대해 생각해보면 모든 준군사 조직과 마찬가지로 이건 흔히 하는 일이고 매우 절약해서 하는 전쟁 노력입니다. 설명해드리자면 그들은 수단 정부의 일부였을 때 러시아인들로부터도 많은 무기를 얻었고 그 후에 그냥 그 무기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한 번의 행진을 기억합니다. Indipendenza del Sudan. 2020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그들은 정규군 부대와 RSF 부대를 따로 행진시켰고 예를 들어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PTR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개방된 지역에서 사용하는 드론과 첨단 기술 장비 같은 이런 높은 수준의 정교함을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아까 말했듯이 그들은 거대한 드론 군집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주거지가 함락될 때 완전히 무작위로 주거지에 드론을 투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알파시르가 함락됐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에 주거지 내부로 침투해서 기본적으로 약탈을 합니다. 반면에 하르툼 전투에서는 우리가 몇몇 영상을 보여줬었죠. 이건 샤의 드론이고 이전 라이브 방송에서도 몇몇 영상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지역에서 임시로 마련한 차량으로도 싸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활동에 집중하고 그래서 약탈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토바이 같은 것으로 싸우는 전투 방식입니다. 그래서 약탈 활동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약탈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탈 활동에 집중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약탈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탈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약탈 활동에 집중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이런 종류의 약탈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쟁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인도주의적 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알자지라가 공개 소스를 통해 SAF가 드론으로 수행한 작전 횟수를 집계한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들이 집계한 바로는 드론으로만 사망한 사람이 1,478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1,478명의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다르푸르 집단 학살 당시와 SAF에 대해 돌던 농담과 함께 강조해야 합니다. 그 농담에 따르면 수단군은 싸우지 않고 폭격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적어도 알바시르 대통령 시절에는 항상 이런 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카르툼이 공군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상작전은 현지 집단에 의존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공권과 항상 정규군, 즉 카르툼의 권력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SAF는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특히 전쟁 첫 해에는 그들이 실제로 전쟁에서 질 수도 있을 것처럼 보였죠. RSF와의 전쟁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장비와 드론을 축적하고 저장했으며 그들의 공급망을 준비하고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하늘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군대입니다. 하늘을 땅으로 내리는 군대. 바로 그런 군대입니다. 전쟁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 무거운 무언가입니다. 내가 너에게 몇 가지 공격에 관한 영상과 자료들을 열어두었었지. 하지만 그 영상들을 틀고 싶은지는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러면 방송이 중단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네가 말한 대로라면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넘어가면 이런 종류의 전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어. 방송이 중단돼도 뭐 어때? 그냥 방송이 중단되는 거지. 이 영상은 특수부대가 RSF와 싸우기 위해 수행한 임무를 촬영한 거야. 내 기억이 맞다면 이건 터키산 드론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 전투 방식이 RSF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 그들은 보급선을 손상시키려고 해. 이번 경우에는 이게 호송대를 상대로 한 기습이야. 그들은 RSF의 보급선을 공격하려고 하고 주로 드론을 사용해서 그렇게 해. 하지만 이런 영상을 보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보는 작전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누군가는 짐을 내리고 있었다. 아니, 저런 작은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사들이는 거야. 왜냐하면 이건 그냥 제목일 뿐이고 뭔가를 하긴 하지만 죽는 사람도 안 보이고 그런 건 아니야. 나는 정확하게 하려 했어. 말리 관련 라이브 방송은 그들이 이미 가고 있으니까. 그 일 이후로 CIA나 프랑스 정보국이 우리 집에 안 온 것만도 다행이야. Però tutti i per modi far- vengono per conoscere. 이건 또 다른 농담이었어. tanto voglio la divertiamo battuta sempre. mia. 그리고 사실 우리가 목소리만으로는 좀 벗어나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 아프리카 분쟁과 관련된 큰 인도주의적 위기를 모두에게 설명해야 할 때 말이야. 그리고 장비들은 현대적이라서 옛날 것이 아니야. 거리는 엄청나게 멀지 물론이고 인구가 많진 않아. 그렇지만 나라들은 많고 군대도 많아. Vado? 어쨌든 이것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드론 작전이 거주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Preme- 또 하나 전제를 말씀드리자면, 아니 강조하자면 RS가 항공전력을 활용하려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의 항공전력은
SAP의 항공전력과 숫자나 잠재적 능력 면에서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사용해서 수단의 에너지 인프라의 특정 부분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특히 요즘 호르무즈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송유관이 아니라 정제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전투기나 드론이 날아야 하는데 정제시설을 파괴하면 그들을 지상에 묶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소식통에 따르면 열압력 폭탄의 사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소식통은 다소 의심스럽고 영상은 받아들여지고 실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RSF가 수행한 일종의 공격으로 그들은 여러 차례 이른바 배럴 폭탄을 사용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것이 열압력 폭탄이라고 말합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럴 폭탄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냥 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준 거야. 폭탄은 바로 공기의 이동을 볼 수 있기 때문이야. 여기 있는 남자, 보이지 않아. 이건 폭연이야. 나도 전문가로서 말하는데. 이게 바로 폭탄통이야. 이건 정말 더러운 짓이야. 맞아. 그리고 폭탄통은 누구를 위한 거지? 그래서 폭탄통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로와 라케나 전쟁 동안 꽤나 당연한 것처럼 쓰이기 시작했어. 14, quando 이렇게 작은 곳에도 열압력탄이 존재해. 정말 작아. 그래, 사실. 내가 본 바로는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뢰밭을 제거하는데 그걸 사용했어. 그리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 충격파가 눈에 보일 정도야. 아니야? 내 생각엔 이름처럼 열압력탄은 불을 일으키는 무기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열압력탄이 불을 일으키진 않아. 실제로는 공기를 빨아들여. 진공 효과를 만들어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야. Ok, my bad. 알겠어, 스트리차토. 내가 알기로는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열압력탄이 쓰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아니, 솔직히 나는 그들이 그냥 허품을 던 거라고 생각해. RSF를 더 악당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일 거야.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 추측은 드럼통 폭탄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꼭 드럼통이 아니더라도 수제 폭탄을 만들 거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 폭탄을 쿼드콥터에 실어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투하하는 거지. 또 다른 특징은 RSF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건 솔직히 RSF 쪽이 더 그렇고 정규군보다는 그래. 하지만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돼. 특별한 선호는 없어. RSF는 의료시설을 공격하는데 특히 집중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들은 포이전수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포위를 빨리 끝내는 방법 중 하나는 물, 음식, 약을 끊는 거야. 이것은 알파시르 포이전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어. 거기서 그들이 실제로 미사일, 즉 로켓 발사기를 사용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였지. 그들은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을 공격했어. 그래서 결국 알파시르는 1년 동안 저항했지만 함락되고 말았지.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1년간 분쟁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지역화였어. 이제 분쟁이 어떻게 지역화되었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로는 이집트의 개입이 있었지. 이집트의 존재 말이야. 사실 여기서 아프리카의 70년 역사를 다 이야기해야 해.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너무 단순하게 설명하는 점 양해 부탁해. 우선 이집트가 수단 정규군을 지원한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에 기반해서 설명할 수 있어. 시시와 에브로아는 한동안 같은 아카데미에서 공부했어. 이집트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나세르 시기에도 이집트 민족주의자들이 심지어 나일강 유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래서 오스만 제국 시절로 돌아가자는 거지. 그때는 이집트와 수단이 강했고 이후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 똑같은 이야기야. RCC는 이런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의제에 더 가까운 정부를 권력에 유지하기 위해 SAF를 지지하고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카이로와 하르툼 사이의 축을 공고히 하거나 어쨌든 그 축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대댐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사안에서 말이야. 어디에서? 나일강 수자원 관리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세 나라는 수단, 이집트, 그리고 에티오피아야. 그리고 당연히 수단은 이집트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물론 홍해 문제도 있어.
이집트는 홍해를 친정부 세력의 통제 아래 두고 싶어해. 그리고 두 군대 사이에 존재하는 일련의 역사적 관계들 때문에 적대 행위가 시작될 때 카르툼, 즉 수도를 상대로 한 작전과 동시에 대통령궁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어. RSF는 수단 북부에서 이집트 공군 기지를 상대로 공세를 시작했어. 그곳은 오늘날까지 해외에 있는 몇 안 되는 공식적인 이집트 군사시설 중 하나야. 하지만 카이로에게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이야. 카이로에게는 사실상 중요한 곳이지.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확장해서 거의 대호수 지역의 시작점까지 이르려고 하는 거야. 아프리카는 굉장히 크니까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야. 이집트는 SAF와의 동맹이나 더 큰 호감을 갖고 싶어 하거나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결코 숨긴 적이 없어. 이 점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뉴욕타임즈에서 밝히는 이 조사 결과로 더욱 입증됐어. 내가 다시 확인해봤는데 실제로 실행 가능한 것들이야. 이곳은 현재 이집트 남부에 있는 기지로 이집트가 수단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감시 및 정찰 작전뿐만 아니라 티베리아에서의 폭격도 수행하고 있지. 이것도 이 파트너십의 또 다른 증거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여기 보이는 것은 이집트가 정식으로 구입한 터키산 드론이야. 이 드론은 다르푸르 지역에서 격추됐어. 그리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이건 네가 말해줘야 해. 이게 드론이 격추된 첫 번째 사례야.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런 신세대 드론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서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 버전이었는지 이전 버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건 바로 그 대회 루포이기 때문이야. 그가 졌던 경기야. 아프타르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변형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문서화된 건지는 잘 몰라. 왜냐하면 내 생각에 아마도 아프타르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TB2를 잃었던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이게 전 세계 어딘가에서 드론의 잔해, 그러니까 격추된 드론의 잔해가 실제로 목격된 첫 번째 사례야. 다른 주체인 에티오피아로 넘어가면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아의 개입이 어떤지 알 수 있게 해줘. 수단 위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걸 훨씬 더 취약한 지역적 맥락 안에 넣어서 봐야 해. 이 영상부터 시작하자. 이건 어차피 내려가진 않을 거야. 여기 보이는 이 사람들은 70M라고 불리는 대대의 한 그룹이야. 이들은 훈련을 마친 사관생도들이고 수단에서 졸업한 사람들이야. 하지만 이 70명은 아주 특별한 출신을 가지고 있어. 모두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지역 출신이야. 티그라이 전쟁, 50만 명 사망, 60만 명 부상. 이 사관생도들은 수단군에 의해 편성되었고 훈련을 받았어. 여러분도 아마 티그라이 전쟁이 실제로 다시 시작될 조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티오피아와 수단은 국경전쟁과 관련된 미해결 문제가 있었고 국경에서 충돌이 발생했어. 불과 2년 전만 해도 두 나라의 관계가 이미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지. 그 지역이야. 맞지? 절대적으로 내부에서 잘 대표되었어. 그들은 항상 분리주의가 있었고 기억하기로는 처음 중 하나였어. 이탈리아 침공 때 배신한 사령관. 그는 이탈리아 편에 붙어 하일레를 배신한 건가요? 그렇다면 바로 그들이 이미 그 당시에도 분리주의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야. 존중해. 그러면 그건 에티오피아 국가 자체의 본성과 관련이 있는데 그게 아주 독특해. 그걸 이해하려면 그의 선조들을 살펴봐야 해. 그의 아버지는 네고스 네가스트, 즉 왕 중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지. 바로 그 때문에 결국 에티오피아는 여러 봉건 영주들이 황제의 뜻에 복종하는 이런 연합체를 갖게 된 거야. 이런 긴장이 있었지. 이해를 돕기 위해 비슷한 예를 들어줄게. 그 책에는 알다시피 내가 영어로 봤을 때는 배너라고 불렀는데 이탈리아어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라고 부르자. 네, 맞아요.
각각이었죠. 아래에는 알다시피 항상 그렇듯이 왕자의 게임식으로 다시 비유하자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치 스타크 가문이 있고 그 아래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요. 이 signor이 작은 영주들이지만 그래도 그들도 충성을 바치고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했을 때도 그 군대는 각 지도자들에게 더 충성하는 군대였어요.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통제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할 점은 에티오피아의 국경일이 아두아 전투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두아 전투, 즉 아두아 전투의 기념일을 국경일로 선택했어요. 왜일까요? 그 의미는 모든 에티오피아인들의 힘을 합쳐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백인들을 물리쳤고 그래서 식민주의자들의 진격에도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아프리카 정치체들이나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해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돌아와서 이 영상은 분명히 에티오피아 정부가 이제 규칙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수단의 정규군은 체제의 존재 위기 속에서 반군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리트레아와 함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에리트레아는 수단 정규군을 지원하면서 특히 일부 보병 부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훈련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수단과 에티오피아의 관계가 항상 문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단이 티그라이인들을 훈련시키면서 에티오피아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편을 들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지역 사람들을 자유롭게 두지 않고 보내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Dei Chirini? 그리고 그들은 거기 가서 소란을 피우고 그렇게 하면은 내부적으로 소란을 피우지 않게 됩니다. 그 수단을 어떻게 이용하나요?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티오피아 정부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이런 관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2022년에 TPLF를 항복시켰고 그래서 절대 그 군대가 다시 무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TPLF는 두 개의 파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는 정부를 지지하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복수하고 싶어하는 쪽입니다. 정부를 지지하는 쪽이 그렇습니다.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소란스러운 이들을 밖으로 내보내 가서 저쪽에서 소란을 피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의 상황이 바로 그거라는 점입니다. 3월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세 개의 주요 지역, 오로미아, 아마라, 그리고 티그라이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병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인들은 이미 2월 사이에 그런데 왜 에티오피아가 RSF로 지원하나요? 왜죠? 왜냐하면 내가 설명하고 있었잖아. 왜 RSF와 SAF가 티그라이인들을 훈련시키고 있지? 수단과 에티오피아 사이의 국경, 나일강물 이용 등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들이 모두 얽혀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수단 정규군이 티그라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걸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지? 거기서 뭘 보고 있어? 그리고 곧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왜 다시 강조하냐면 에티오피아가 티그라이 국경에 군대를 집결시켰거든. 그래서 아마 그들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정부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RSF를 지원하는 것이 환영받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지도를 보면 지금 에티오피아는 특히나 극적인 시기를 겪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세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엘로, 로미아, 라마라인데 이곳은 나라의 경제적 중심지 중 하나야. 그리고 물론 티그라이 문제도 있어. 대체로 그런 우려야. Più o meno 아비아 쪽에서 그걸 분명히 드러냈어. 그리고 아마라와 티그라이, 아파르 사이에 안정적인 동맹이 형성된다면 그 동맹이 맞서는 세력이 되어 진격할 수도 있다는 거야. 베바와 그는 티그라이 전쟁에서 이긴 것도 바로 그들이 아마라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 시기에는 중앙정부의 반기를 들었고 그 결과
그들은 그렇게 되었어. 사페바 정부와 아마라 정부 사이에는 말하자면 큰 적대감이 있어. 왜 이런 이야기가 중요할까? 이 얘기가 우리를 수단에서 좀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단 위기와 전쟁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야. 이 지역의 여러 분쟁들 속에서 이건 여러 큰 국가들이, 내 생각엔 케냐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내부 권력 체계를 재정립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어. 그리고 그들은 종종 무력 충돌을 통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수단, 차드, 리비아, 그리고 원한다면 남수단, 에티오피아, 소말리아까지 보면 이 나라들에서도 내부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련의 격렬한 충돌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이 지역을 하나의 관점, 즉 공통된 맥락이나 하나의 해석의 열쇠로만 설명하는 사람들의 팬은 아니야. 이런 분쟁들은 지역적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인상을 받는다. 하지만 만약 이런 분쟁들이 모두 동시에 그리고 모두 같은 지역에서 터진다면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나쁜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는 걸 잘 알 수 있지. 수단 분쟁의 물리적인 측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자료는 국제인도법 연구소에서 만든 재구성 자료야. 그들은 아소사 공항에서 출발한 화물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어. 아소사 공항은 에티오피아 국가군의 기지야. 그들은 이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차량 행렬에 화물을 실었고 이 차량 행렬은 이후 RSF의 청라일 지역 공세를 지원하러 갔어. 내가 처음에 보여줬던 그 지도를 다시 보면 알 수 있어. 남쪽에 있는 그 작은 삼각형. 맞아. RSF가 있는 그곳. 남쪽의 이 삼각형, 청라일에 있는데 설명하기 힘든 곳이야.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는 전투 중인 RSF가 있어. 에티오피아와 일부 남수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남수단 대통령이,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남수단으로 가기 전에 RSF를 지원했다고 해. 리가 거기서 정확히 그렇게 하면 이건 거의 즉석에서 한 거나 다름없어. IEI-LAB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보면 이런 호송대의 관찰, 즉 이런 병력 집결이 실제로 청라일에서의 공세 시작과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들은 작은 병력 집결을 관찰한 거지. 2026년 2월에 2월 말과 3월 초 사이에 청라일에서 공세가 시작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맞아. 청라의 공세와 관련해서 RSF의 첫 움직임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볼 수 있어. 그래서 아소사 기지에서 쿠르무크로 이동했어. 즉, 아소사에서 보급로와 아부스로 이동한 거지. 그들은 그렇게 했어. 맞아. 후방 보급선을 준비한 다음에 쿠르무크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 이게 바로 그거야. 실제로 이걸 보면 에티오피아의 개입이 공식적으로는 아디스아바바 차원에 국한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이 부대들의 일부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들이 바로 이 길을 통과했을 거야. 곧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게.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에티오피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야. 에티오피아는 홍해로의 접근 계획을 중단했지만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야. 아비 아흐메드에게는 이 문제가 존재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어. 또한 에리트레아와의 패배라는 비극을 만회하기 위해서이기도 해. 그 패배로 인해 에티오피아는 바다로 나가는 길을 잃게 되었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글씨는 아마라어로 쓰여진 것이야. fatto durante una parata militare qualche tempo. 이것은 1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바다로 나가는 길이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이 작은 사실만 봐도 에티오피아의 진지한 의도를 알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아비 아흐메드와는 무관해. 홍해 접근권과 관련해서 에티오피아는 내륙국이야. 바다로 나갈 수 없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아직도 해군을 보유하고 있어. 그들은 해군이 있어. 그래서 이것만 봐도 그들에게는 이념적으로나 거의 구원자적인 의미로 홍해 접근권이 절대 협상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모든 움직임들이 티그라이와의 대립으로 이어지는 거야. 이 메모랜덤을 통해 그들이 시도했던 가설,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던 거지.
나는 그것 따르지 않았어. 우리에겐 문제가 없었으니까. 내가 이걸 가져올게. 1935년 지도를. 내가 연도를 잘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이탈리아식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 아니, 알겠어. 그런데 소말리아는 어떻게 생겨난 거야? 남소말리아, C. 이건 치지오의 혁신이야. 하지만 이탈리아의 혁신은 치지오의 혁신이야. 하지만 그게 바로 혁신이야. 있었어.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보는 건 지도야. 왜냐하면 여기서 네가 보는 게 바로 식민지 분할이 있었던 곳이거든. 어디에? 내가 아프리카니즘에 대해 내 सब스택스에서 이야기했었어. 내가 썼던 글을 찾아서 읽어볼래? 이스라엘이 소말릴란드를 독립국가로 인정한 이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민지 시대 지도에는 항상 소말리인들의 새 땅이 있었어. 프랑스령 소말리아, 즉 지부티, 영국령 소말리아, 소말릴란드 지역, 그리고 이탈리아령 소말리아가 그것들이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가 성공한 유일한 공세였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영국령이었지. 전적으로 이탈리아인들이 수행한 작전이었어. 우린 발칸반도에서 한 번도 공세를 이기지 못했어. 우리는 두 개의 부대로 침공했어. 하나는 베르베라를 향했고 하나는 해안을 따라 이동했지. 왜냐하면 우리는 소말리아도 점령했거든. 프랑스인과 영국인들은 작은 전투 후에 아데르로 후퇴해야 했어. 이건 이탈리아인들이 완전히 주도한 유일한 작전이었지. 그렇게 끝났어. 그렇게 끝났지.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솔직히 이게 이탈리아인들과의 합의였는지 아니면 미국인들이 끼어든 건지 무슨 결정이 내려졌는지 잘 모르겠어. 현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영국령 소말리아와 이탈리아령 소말리아, 그러니까 소말리아와 소말리아가 합쳐졌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같은 국가의 일부로 인정받고 있어. 그 후 1991년에 소말리아 내전이 발발한 뒤에 영국령 소말리아가 그곳은 말하자면 더 큰 안정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어. 이는 존재하는 특별한 형태의 유기적 균형과도 관련이 있어. 그 지역에서는 독립을 선언했고 실제로 독립국가처럼 행동하고 있어. 즉, 자치 선거도 치르고 자치의 여러 특징들을 모두 갖추고 있지. 하지만 아프리카 측에서는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왜냐하면 아프리카 연합에는 거의 만트라처럼 반복되는 원칙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식민지 해방 이후 원래 국가의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자치단체는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만약 한 곳에 정당성을 부여하면 대륙 전역의 수많은 독립운동들도 똑같은 정당성을 받아야 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야. 반면에 소말리아는 여전히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야. 국가 건설이 매우 느리고 문제투성이거든. 그래서 다른 국가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지. 이스라엘이 금기를 깼어. 왜 금기였을까? 나는 그 결정이나 방식에 비판적일 수 있어. 수년 동안 사실상 소말릴란드의 국가 건설 과정이 민주주의 측면이나 여러 면에서 소말리아보다 훨씬 더 잘 진행됐다는 것이 인정되어 왔어. 이스라엘의 인정은 소말릴란드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였어. 희망은 한 나라가 우리를 인정하면 다른 나라들도 연이어 인정할 거라는 거였어.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도 자신들을 독립국가로 인정해 주길 바랐자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입장에서 보면 맞아. 내 생각엔 에티오피아에 바다로 나갈 길을 주지 않은 게 큰 실수였어. 결국 에티오피아에게. 사실을 말하자면 에티오피아는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잃었어. 그러니까 에리트레아가 반란을 일으켰고 90년대 말에 독립을 얻었지. 무력으로.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에리트리아인들이 억압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거지,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였어. 누가 말했는지 말하자면. 그러지? 이탈리아 점령에 더 많이 협조했어. 바로 그 때문에 나중에 이탈리아의 침공도 거기서 시작됐지. 이탈리아령 소말리아에서, 에리트리아에서.
에리트레아인들은 처음엔 이탈리아인을 나쁘게 보지 않았지만 점차 생각이 달라졌어. 아니,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들은 제재를 반에티오피아적이라고도 봤어. 오늘날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내 인생에서 여러 번 겪었던 역설적인 경험이라는 거야. 하지만 우리 이탈리아인들에게 식민 지배를 당했던 민족들 중에서 에리트레아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이진 않지만 이탈리아 식민 지배에 공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거야. 이건 에티오피아인이나 리비아인들은 하지 않는 일이야. 적어도 그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 이탈리아 편에서 싸운 에리트레아인들도 많았어. 그래, 이른바 아스카리들이지. 아스마라에 가면 60년대 이탈리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아스마라에는 임페로 극장이 있는데 로마의 카실리노 지역에도 똑같은 쌍둥이 극장이 있어. 실제로 쌍둥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극장이고 똑같은 구조야. 하지만 어쨌든 이건 에티오피아인들의 홍해 접근 문제나 전반적으로 홍해 접근권에 관한 모든 역동성의 일부야. 이 주제는 꽤 뜨거운 이슈가 되었지. 이제 차드로 넘어가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지도는 더 뉴 휴메니테리언이 만든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 다르푸르에서 수단 국경 쪽에서 분쟁과 민족 청소 작전이 있었던 곳들이야. 다르푸르에서 민족 청소를 피해 도망친 이 많은 난민들은 국경을 넘어 차드로 피신했어.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극도로 가난한 나라 안으로 피신했고 그 나라는 지금까지도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어. 상당히 꽤 심각해. 3월 말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바로 이거야. 수단 국경에 차드 군대가 대규모로 배치됐어. 이렇게 많은 병력을 배치하고 국경을 폐쇄하기로 한 결정은 인도주의적인 영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가져왔어. 이 결정은 근본적으로 RSF가 차드 국경 쪽에서 드론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금 차드에게 있어서 수단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내가 말했듯이 근본적으로 민족 간의 균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왜냐하면 차드의 은자메나에서 집권하고 있는 지도부는 근본적으로 자가와족 출신이야. 이 자가와족은 수단과 차드 두 나라 국경을 넘나들며 사는 민족이지. 은자메나에 있는 사촌들이 도와주러 가지 않으면 다르푸르에 있는 이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시족 간의 분열이 생기고 이것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은자메나의 권력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꽤 의미 있을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줄게. 이 이야기를 해줄게. 얼마 전 은자메나에서 아주 이상한 차드의 과도기 중에 야히야 디노라는 이름의 작은 사회주의 정당의 역사적인 지도자가 살해당했어. 그는 아주 이상한 총격전 속에서 살해당했어. 그는 차드 정보기관의 무장요원들에게 자기 집에서 살해당했어. 그리고 그들은 그가 쿠데타를 시도했다고 비난했지. 하지만 그는 자기 집에 있었어. 그들은 그가 직접 국영방송국 본부를 점거하려 했다고 구체적으로 비난했어. 하지만 그는 자기 집에 있었어. 야히야 디노의 죽음 소식이 국경을 넘어 전해졌을 때 그가 속한 정당은 아주 작지만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수십 년간 활동해온 정당이었어. 야히야 디노의 사촌 중 한 명인 수단 출신의 자가와족이 1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차드로 향하고 있었어. 즉, 그는 은자메나로 진군하려던 거야. 사실 사단이지 대대가 아니야. 알겠어. 사단이 더 크지만 네가 그걸로 구분했는지는 모르겠어. 전투원들 사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800명에서 1200명 정도야. 대충 감을 잡으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수준이야. 타다급이야. 그는 1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만약 제가 용어를 잘못 썼다면 카피티니 장군님께 용서를 구합니다만 사촌의 복수를 위해 은자메나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다르푸르의 자가와족이 매우 강력하고 잠재력이 큰 군사 세력임을 이해시키기 위한 거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은자메나 정부가
최소한 다르푸르에 있는 사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능력이 없다면 차드 대통령 마마두 트리스테비가 축출될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 보시는 것은 현재 차드와 수단 국경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차드가 수단 내전 속으로 휘말릴 위험이 있다는 거죠. 특히 다르푸르 지역 내에서 말이죠. 어쩌면 겹쳐질 수도 있고 단지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분명히 RSF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Evidentemente l'RSF. 그리고 남수단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 지도는 지난번 라이브에서 이미 보여드렸던 지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남수단과 수단 사이의 이 국경 지역은 여전히 많은 전투 또는 RSF가 관여하는 지역 내 상당수 전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RSF가 이들리브시를 점령했는데 이곳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유소 중 하나가 있는 곳입니다. 그 시점에서 남수단과 수단의 중국인들 모두가 두려워했던 것은 에어SF가 도시를 재점령하거나 아니면 에어SF의 전략적 이점을 없애기 위해 이들리브를 폭격해서 시설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어SF 입장에서는 수천 명을 고려하면 타당했을 것입니다. 보시. Di 개혁을 해치다. carburante dell'RSF. Come dicevamo prima, senza la raffineria non hai la benzina per i droni. 움직여야 할 모든 것에 대해 꽤 이상한 중재가 있었고 그 끝에 저는 중국식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재가 끝난 후 남수단 군대가 에글리그시를 점령했습니다. 그곳을 일종의 관리하에 두고 우리가 여기 정유소를 지키는 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수단도 수단도 그곳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 7년간 남수단의 간략한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단은 오랫동안 이 이상한 과도 정부에 의해 통치되어 왔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살바키르와 그의 부통령이었던 리에크 마카르가 이끄는 정부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두 사람이 남수단 독립 직후 특히나 참혹했던 내전에서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살바키르이고 카우보이 모자 같은 모자를 쓴 사람이죠. 리에크 마카르는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모든 휴전은 석유 돈에 달려 있었습니다. 즉, 이 과두정은 석유 자원 개발에서 나오는 자금과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유지됐던 것이죠. 급여가 보장됐고 어쨌든 현금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느 정도는 조용히 지낼 수 있었죠. 수단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되었고 그로 인해 에너지 부문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급여조차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휴전을 유지하던 그 연고주의적 후원 체제도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전투가 시작되고 리에크 마카르가 구금됩니다. 어느 날 밤 정부국장이 해임됩니다. 결국 살바키르,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은데 2024년과 2025년에 몇 번 공개석상에 나온 모습을 보면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의 측근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다시 내전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마카레의 측근들은 수단 정규군, 즉 SAF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은 이미 그 투표 때문에 웃고 있죠. 당신이 경제를 모았다는 것, 국경 내에서 RSF의 모집을 용이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RSF의 여러 구성원들, 즉 그들의 정보기관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국경을 넘었고 석유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수단이 그들의 정보기관을 통해 우리에게 제공한 재구성입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하나의 가설로 여겨졌죠. 결국 전쟁의 안개입니다. 누가 그게 사실인지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전에 이야기한 청라일강 공격의 작은 삼각형을 기억하신다면요. 미르코가 옳게 말했듯이 RSF의 이 부대들은 어딘가를 지나갔을 것입니다.
의심해 볼 만하죠. 의심하는 게 죄가 될 수도 있지만 종종 증거도 있습니다. 자, 이제 Mente. 그래서 내 생각엔 다 말하지 않을 거야. 남수단은 사실 매우 다양하고 여러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화이트아미 등등이 있지. 하지만 분명히 이건 대통령 키르가 실제로 RSF를 지원했을 가능성에 새로운 시각을 던져줘.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 이제 마지막 부분이야. 그리고 뭐 질문 있으면 받겠어. 당연하지. 외교에 대해 말하자면 우선 우리는 수단을 위한 새로운 사자 협의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 더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있으니 아비가니즘에 대해 다시 한번 참고하라고 할게. 코르텟의 간단한 역사야. 수단을 위해 미국에서 2019년경 아니면 그 이전의 고안에는 외교적 포맷이야. 수단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지. 트럼프가 이 포맷을 대대적으로 손봤는데 기본적으로 코르텟의 유일한 유럽 멤버였던 영국, 즉 그레이트 브리튼을 제외하고 대신 이집트를 넣었어. 그래서 이 외교사자 협의체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그리고 미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늘날까지도 참가자들 이해관계가 얽혀 아무것도 못했어. 그들이 모인 건 내 생각에 처음이었을 거야. 웃겼어. 그가 안경을 벗으며 영국인은 상관없다고 하니 미국인은 뭔가 관련 있다는 거지. 사우디아라비아였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하지만 그들은 끼어들지. 그 일은 내가 생각하기에 런던에서도 꽤나 기억에 남았을 거야. 하지만 그가 이해하지 못한 점은 본질적으로 아랍 국가들로 이루어진 내자 그룹을 만들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네 나라 중 세 나라가 아랍 국가니까. 멋진 쿼드를 만든 셈이지. 그곳에서는 10월부터 상호 거부권 때문에 막혀 있어.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 예를 들어 이집트가 아랍에미리트가 작성한 결의안을 거부한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 형용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너희는 양쪽 모두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건 RSF야. 그래서 거기서도 아무튼 아냐. 내 말이 길어져서 미안해. 하지만 지정학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역사도 아는 게 중요하고 특히 특정한 메커니즘을 아는 것이 중요해. 이전 행정부들이 영국을 쿼텟 안에 남겨뒀던 건 그들이 우리처럼 대영 제국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미국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 그들은 상황을 알고 있고 사람들도 상황을 알고 있지만 나는 이탈리아 사람이야. 그 일은 수단 포스에서 일어났어. 그래. 하지만 역사적인 식민지 관계 외에도 또 다른 요인이 있어. 그들은 만약 순수하게 아랍 국가들로만 구성했다면 이것이 거부권으로 막혀있는 외교적 내자 그룹을 만들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래. 마크롱에 대해 말하기 전에 잠깐 이전 이미지를 보여줘. 트럼프 행정부는 수단, 실제로는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대해 독특한 태도를 보였어. 왜냐하면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로 크게 흔들렸어. 이전 행정부의 현상 유지를 위한 정책과 아주 새로운 조치들 사이에서 말이지. 그렇지? Allora, 지난 11월 빈살만이 트럼프를 만나러 백악관에 가고 알려진 바로는 이 만남이 매우 중요했다고 해. 트럼프에게 공식적으로 수단을 미국 외교 의지에 다시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어. 우리는 이미 해야 할 일을 했고 수단을 위해서도 뭔가 했다는 거야. 그 순간부터 미국의 활동이 더 활발해졌어. 하지만 미국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어. 이 순간은 훨씬 더 공격적인 활동의 한 행위였어. R7에 대한 활동이었지. 이슬람 정당, 즉 독재자 알바시르의 옛 정당의 구성원들에 대한 제재가 있었어. 하지만 그 정당은 사프를 지지하고 있어. 결국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근본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할 수 있어. 적어도 내가 느낀 바로는 그렇다는 게 내 생각이야. 실제로 그는 빈살만에 대해 어느 정도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 이 지역의 다른 지도자들, 예를 들어 빈자예드나 아시시보다 훨씬 더 그렇지. 그래서 나는 빈살만이 이 부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미국을 수단 문제에 대해 자기 입장에 더 가깝게 끌어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작은 문제이자 내가 보기엔 쿼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작동하지 않을 또 다른 요인이 있어. 이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부분은 네가 맡아줬으면 해.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얼마나 영향을 줄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건가? 왜냐하면 당연히 2단계에서는 이미 다른 라이브에서 충분히 다뤘듯이 네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란에서의 전쟁,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도 어쨌든 이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어. 더 큰 문제들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신경 써야 할 문제들이. 정확해. 완벽하게 요약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단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정말 중요한 자원을 투입했었지. 오늘날 그들의 최우선 순위는 당연히 오르무즈 해협을 여는 것과 이란에서의 전쟁을 막는 거야. 그렇다면 리야드나 아부다비 혹은 다른 지역에서 수단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이 교착 상태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 중 하나는 꽤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그건 마무리할 때 내게 맡길게. 그럼 우리 유럽인들도 외교적 움직임에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베를린에서는 세 번째 수단 국제 인도주의 회의가 진행 중인데 SAF는 이미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RSF와 가까운 정당이나 운동단체의 구성원들이 너무 많이 참여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베를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인도주의 회의는 프랑스에서 열렸습니다. 프랑스에서 마크롱은 밀어붙였기 때문에 꽤 괜찮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는 아랍에미리트의 빈 자해들을 처음으로 양측 모두에게 휴전을 요청하도록 밀어붙이는데 성공했습니다. entrambe le parti a deporre le armi.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수단, 인도주의 회의, 즉 런던에서 열린 회의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인도주의적 이니셔티브 모두 널리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런던 회의는 전직 인사가 주도했습니다. 그 제스처의 비서였습니다. 데이비드 램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치인입니다. 런던에서 열린 두 번째 수단 인도주의 회의. 많은 돈을 모았지만 근본적으로는 많은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막혀있는 구조입니다. 인도적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그 지원이 실제로 현장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국경이 봉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탈리아인들도 우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지난 12월 25일에 이탈리아 외교부에서 올린 트윗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또 페데세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수단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를 위한 첫 번째 인도적 지원 물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늘 오후에 저는 그가 연설하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외무주 장관 안토니오 타야니의 최측근 중 한 명이 베를린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단의 위기를 위해 추가로 3천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요점은 잠깐만요. 바로 윈터나이트님 얘기로 넘어갈게요. 아니 그냥 마무리하고 있어. 문제는 빅지오 만델리처럼 생방송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잠깐이면 바로. 맞아.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러니까 우리 이탈리아인들의 입장은 분명해.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가진 정치적 영향력은 그 정도야.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도망치지 못한 민간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거야. 하지만 나는 우리가 SAF 정부를 인정하는 건지 아니면 RSF 정부를 인정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 문제로 돌아가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들이 파르네 시나의 트윗에서 본 그 인도적 지원 물자는 포트 수단에 전달된 것 같아. 그러니까 SAF 측에 간 거지. 어쩔 수 없이 나는 우리가 그 정부를 인정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어쩌면 이게 양쪽 다 챙기려는 정책일 수 있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네가 선언하고 보내. 그래. 바다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는 그거야. 이후는 네가 알아서 해. 그래. 하지만 아무리 원해도 그걸 RSF에게 어떻게 전달해? 그걸 낙하산으로 내려야 해. RSF에게는 차드나 케넬을 통해 전달해.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보기엔 이건 같은 상황이 아니야. 우리는 리비아처럼 만들고 있는데 이 분쟁은 그렇게 되어선 안 돼.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모두가 합법적인 정부가 하나라고 동의한다면 그 정부는 RSF의 정부야. 로마에서 말하듯이 면전에 대고 말해야 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건 너희가 속이려고 하거나 평화 이니셔티브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 위한 것일 뿐이야. 우리는 항상 라임을 예로 들어야 해서 안타깝다. 이제 그게 비극의 전형이 되고 있다. 우리는 한 정부를 인정하지만 그래도 다른 쪽과도 대화해. 등등. 누구도 용기를 내서 결정을 내리고 한쪽을 지지하지 않아. 왜냐하면 두려움이 뭐냐면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학살이나 그런 짓을 저지르면 네가 그들을 지지했다는 낙인이 찍히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해. 맞아. 하지만 사실 정치라는 게 또 다른 타협이기도 해. 그리고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것도 정치야.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유엔 난민기구의 인포그래픽인데 현재 국경을 넘어 탈출한 난민 수와 어떤 종류의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보장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믿고 싶으시다면 믿으셔도 됩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엔은 9월 마지막 주에 유리궁전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훌륭한 분석가들과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실무자들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줄이려는 움직임 때문에 그들이 더 적은 보수를 받게 된 건가요?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이 인도적 위기를 완화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유엔에게 이 위기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적어도 관련된 사람 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답변하겠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이 글은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수단을 다시 분할하지 말라는 기사입니다. 수단이 마지막으로 분할된 것은 2013년 남수단이 독립했을 때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수단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논문의 저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독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립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독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과 아랍 강대국들이 호르무즈에서 벌어지는 일에 발이 묶여 있고 군사적 교착 상태가 외교적으로 바뀌었고 현장에는 두 개의 정부가 있습니다. 일부 외교 당국 안에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동수단의 독립을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수단, 남수단, 북수단은 괜찮습니다. 실제로 독립이 해결될 것입니다. 실제로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라이브에서 3년 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인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오늘날에도 제 생각에는 여전히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남수단에 대해서요. 실제로 독립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수단의 독립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시점에서 각국 외교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독립이 남수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나으며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수단을 얻게 됩니다. 최소는 아니지만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아프리카 비료 위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라말레 대륙 전체의 기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륙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대륙 전체의 기근이 발생하려면 지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여야 합니다. 대륙 전체의 기근은 불가능하며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근을 겪는 지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의견과 위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단계에서는 가장 즉각적인 위험이 인플레이션 상승과 농업 부문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경제, 특히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비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지만 물론 오르무즈 위기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분명히 인플레이션 상승과 정치적 불안정의 위험을 보고 있고, 특히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식량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분명히 보입니다. 여기 파라벨룸에서 여러분께 독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바로 광업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히토류와 같은 중요한 광물의 추출이나 정제에 사용되어야 하는 용매들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DRC, 즉 콩고 민주공화국은 pratica del Congo ha già detto che alcuni solventi non 잊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처리해야 할 물품을 고려할 때 많은 용매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이미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enza sparare sulla croce. 이란에서 이 이니셔티브의 전략성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하이테크 분야도 해당 공급망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르푸르의 아랍화되지 않은 아프리카 소수민족을 학살하지 않습니다. SRF를 지지하는 남수단은 아랍계가 아니기 때문에 북부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건 단순화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남수단은 다르푸르 집단 학살 때문에도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이유들 때문에 말하자면 하르툼의 역사적 엘리트들이 남부 사람들과 민족들을 소외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남수단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해하려면 모든 것은 남수단 독립의 역사적 지도자였던 존 가랑이 헬리콥터 사고로 다소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사망하면서 시작됩니다. 우간다 대통령 무세베니는 이것이 의심스러운 사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랑 이후에는 살바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들은 완전히 다른 유형의 지도자들로, 즉 석유 자원으로 돈을 벌기에 매우 관심이 많은 과도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RSF가 돈을 지불하면 적어도 돈을 챙기는 그 엘리트 집단은 만족합니다. 키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로 그의 측근들, 즉 그의 핵심 측근, 그의 수행원들이 아마도 개인의 이익이 그 이상으로 넘어가니까 저는 거기서 그들이 있을 수 있다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말하거나 쓰는 것, 왜 그런지 말하다. Mi lascia sempre grande libertà. Questa roba che 아프리카 분쟁들 때문에 spiegano solo per le etnie, non per 예를 들어 지도자들의 이해관계, 국가의 이익, 체제의 위기, 전략적 목표, 지역적 의제 등 이건 우리 백인들이 가진 문제로 아직도 식민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는 아프리카 분쟁을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아. 또 다른 질문, 오늘날 그 지역에서 어떤 대사관들이 운영되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잘 모르겠어요. 유럽연합이 수단에 특별 파견 대표를 두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지진호. 아니요, 유럽연합 쪽은 누군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 활동 중이라면 그냥 활동 중인 거라고 생각해요. 포트 수단에서는 카르툼이 요즘 재건되고 있지만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전혀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란 걸 이해하실 거예요. 카르툼을 다시 세우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지 실제로 추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부 지역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인상적입니다. 한때 매우 역동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매우 활기찼던 도시가 있었죠. 그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가 대사관을 열기로 결정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인도주의적 조치들을 통해 외교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따라서 대사관이 없더라도 파리, 로마, 베를린, 런던은 여전히 SF 정부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RSF와 대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부 국가는 하지만 이탈리아는 아닙니다. Ehm, 그래서 외교는 대사관이 열려 있지 않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루치아노 씨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수익 창출이 중단된다면 저희가 어쩔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1년 동안 유튜브가 피찮게 굴거나 규정을 따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느슨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알고리즘이 더 간대해졌고 아마도 뭔가가 줄어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머스크 효과, 맞아요. 습관도 있을 수 있고 머스크 효과일 수도 있지만 습관도 있을 수 있고 트럼프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너무 터무니없는 말을 해서 유튜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루치아노를 팔로우 해주세요. 아프리카니즘에서요. 저는 항상 직접 오는 업데이트 메일도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야 하거든요. 어쨌든 계속 추가되니까요. 램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별도의 이야기가 있죠.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미 여러 전쟁에서 따라왔던 광물 자원들도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18일에 뵙겠습니다. 남아메리카에 관한 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남아메리카의 범죄 연결고리에 대해 구에라와 바티스테사와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처리해야 할 어떤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날짜는 18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루치아노께 감사드리며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좋은 밤 되세요.